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4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홈 경기에서 0대 4 4골 차의 참패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나아가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감독 커리어 역사상 홈에서 이런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게 처음일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이날 2골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의 깜짝 선발 출전 활약, 그리고 주전 센터백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의 부상 공백을 완벽하게 대체했던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의 센터백 콤비 활약도 빛났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의 노련했던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 역시 영국 현지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분석하고 해설하는 방송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이번 토트넘의 맨체스터 시티전 4대0 승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설했는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해설 방송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치 오브 더 데이 1회 정규 방송으로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명예의 전당 1호 헌액자인 최고의 또 분석가로 활약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 수비수 출신으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241경기에 출전했던 웨일스 대표 출신이기도 한 애슐리 윌리엄스가 분석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를 애슐리 윌리엄스가 분석하고, 또 맨시티의 수비가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를 앨런 시어러가 분석하는데, 두 분석에서 모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먼저 애슐리 윌리엄스가 분석한 맨시티전 토트넘의 플레이인데요.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가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은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부족했고 들쑥날쑥했는데요. 오늘 경기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라운드만 하더라도 올 시즌 10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던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에 내용까지 밀리면서 첫 번째 승리를 선물할 정도로, 그 결과로 인해 10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토트넘이 부진했었는데, 또 이번 경기는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있는 명실공히 프리미어리그 최강위 팀인 맨체스터 시티를 꺾은 거잖아요. 물론 맨시티가 최근에 공식 경기 4연패를 당하고 있긴 했지만, 그 4연패의 시발점도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맨시티를 꺾은 거니까 분명 토트넘이 도깨비 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맨시티의 이번 경기 패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감독 경력을 시작한 이래 당한 첫 번째 5연속 패배일 만큼 충격적이었는데, 그 첫 패와 다섯 번째 패배를 모두 토트넘이 장식한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떤 점에서 빛났는가를 설명해야 될 텐데, 애슐리 윌리엄스는 우선 오늘 토트넘은 정말 훌륭하게 플레이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그니피선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맨시티가 경기를 꽤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아주 용감하게 플레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 카라바오컵 승리는 사실 맨시티가 꽤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혼란 선수도 아예 쉬게 했었던 면이 있고, 그래서 탈락하면서도 그렇게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총력을 다했고, 또 맨시티의 플레이 자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본인들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술적인 그런 선발 구성과 전략 구성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점이 용감했느냐? 우선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인하고 유도해서 그걸 역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방 빌드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제임스 메디슨의 선발 출전인데요. 본래 이 역할을 최근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잘 해주고 있었지만, 징계로 인해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함께 나란히 2선 공격형 미드필드로 뛸 경우에는 수비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메디슨을 공미로 두고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할 때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속도감을 가지고 파고들었던 존슨의 영향력이 더 낫다, 쿨루셉스키가 사이드로 갈 때보다는 가운데서 뛸 때는 더 낫다, 이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메디슨을 중앙 공격 미드필드로 배치하는 대형을 쓴 포스테콜로 감독이 쿨루셉스키가 오히려 이제 오른쪽 사이드 공격수로 뛰면서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원래처럼 공미, 중앙적인 역할을 해주고, 메디슨은 공격 미드필드로 선발 출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번이나 6번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드필드의 숫자를 늘리고 공격수, 전방 숫자를 조금 줄인 형태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술적인 균형, 수비적인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애슐리 윌리엄스가 이 장면을 소개해요. 토트넘이 공을 쥐고 온더볼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공을 소유했을 때 메디슨이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할 때 공미인 메디슨이 수비에 가담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 메디슨이 밑으로 내려가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메디슨이 깊이 내려간 위치에서 맨시티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미드필드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준 거고, 메디슨이 있었던 것이 토트넘이 뒤에서 플레이를 아주 편안하게 여유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르와 비수마가 뛸 때는 많이 뛰어주고 운동 능력은 있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의 침착성이라든지 패스 코스를 만드는 게 벤탄쿠르보다는 아쉽고 또 메디슨보다 아쉽다는 점에 있어서 공격 전술을 구성할 때에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벤탄쿠르가 중용됐던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벤탄쿠르 부재의 이슈를 메디슨으로 대체했고, 데이비스 역시 벤 데이비스도 메디슨과 합이 좋으면서 후방에서 데이비스 메디슨이 여유롭게 이 압박을 풀어내는 패스를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 세 장의 사진 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 데이비스, 손흥민 선수까지 내려와서 공을 연결하면서 이 선수들이 공을 잘 뺏기지 않고 압박 속에서도 패스 코스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한쪽 측면으로 몰아놓고 반대편 공간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역습을 가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도 속공, 패스트 브레이크, 속공 역습이 가능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꼭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바로 달려드는 것만이 역습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이고 나서 지공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역습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런 형태인 것이죠. 지금 보시면 결국 반대편 공간에 포로가 비어있고 클루세스키가 비어있게 만들었는데, 애슐리 윌리엄스는 이렇게 롱볼로 한 번에 때려놓는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도하는 효과는 반대편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포로의 주변에 이 박스 형태, 네모나게 표기된 큰 공간이 열려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공을 빠르게 연결했을 때 맨시티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갔다가 뒤로 내려오는 속도와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공격이 전개될 때 토트넘은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쿠루셉스키, 중앙쪽에 솔랑키나 메디슨이나 사르가 두루루룩 올라가면서 다섯 명의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수비로 복귀한 맨시티 선수는 4명이 불과했습니다. 5대4의 수적 우위를 토트넘이 가져간 장면이죠. 그러면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제 쿨루세스키가 돌파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쿨루세스키가 존슨보다는 이 온더볼 상태에서 직접 치고 들어갈 때의 속도는 좀 떨어져요. 어찌됐거나 쿨루세스키가 또 오른발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정발 크로스가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오른발로 컷백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컷백 타이밍을 손흥민 선수가 왼쪽 반대편에 있다가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면서 슈팅하려고 움직였는데, 이 상황을 카일 워커가 미리 판단하고 파악하고 잘라내면서 아쉽게도 이 공격 장면이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애슐리 윌리엄스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 전략을 짰는지를 보여줬던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앞으로 그 뒤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감했던 것, 공을 소유했을 때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후방 빌드업을 시도해서 이를 이겨내고 뚫어내고 공격한 거와 마찬가지로 맨시티도 후방 빌드업으로 경기를 전개할 때 토트넘이 전방 압박, 하이라인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로메로와 반도벤이 뛸 때보다는 빠르게 수비 지역으로 내려가고 미드블록, 로블록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빠르긴 했어요. 그리고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로우 블록 상태에서의 커버나 또 그 안정성이 좋았던 면도 역으로 있습니다. 로메로와 반도벤이 있을 때는 둘을 믿고 선수들이 더 좀 강하게 달려들고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 내려오는 것들을 조금 센터백들에게 맡기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로메로나 반도벤과 같은 속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미드필드 라인의 연쇄적인 수비 커버가 더 좋아졌던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포로도 드라구신도 데이비스까지도 상대 지역까지 용감하게 넘어갔습니다. 애슐리 윌리엄스는 토트넘은 공이 없을 때 용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비 라인이 상대 후방 빌드업을 막을 때 연쇄적인 촘촘한 컴팩트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특히 최후방에 있던 드라구신의 전진이 트리거가 됐다고 하면서 수비수가 상대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굉장한 움직임이었는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편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맨시티 지형으로 올라왔을 때 올라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강하게 1대1로 대인 마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 주변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공이 있는 쪽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수비수에게는 마크맨이 붙지 않았었는데, 다만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이 스톤스에게 패스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골문을 가로지르면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간격도 있고 골문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포진되어 있기도 했고 솔랑케의 압박도 좋았잖아요. 그 패스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고 오차가 나거나 또 이어져도 압박을 당할 때는 주변에 동료가 더 없기 때문에 위험한 패스를 해야 했다. 그래서 존 스톤스는 비어있어도 그리로 패스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선택한 맨시티였는데 그 패스가 어긋나면서 토트넘의 강한 전면 압박으로 어긋나면서 메디슨이 이 공을 낚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낚아챈 이후에 가운데로 공을 몰고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죠. 수비수들 2명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기 위해 딱 붙어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등 뒤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 메디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의 등 뒤로 빠져 들어가는 메디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또 상대 수비 2명이 본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자신이 메디슨에게 연결하는 패스를 막을 수 없도록 발을 뻗더라도 그 발을 넘어서게 만드는 툭 뛰어 올린 패스를 정확한 강도와 세기와 위치로 연결을 하면서 메디슨에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 선수의 득점이 에데르송이 뛰쳐나오자 메디슨이 한 번 공을 멈칫했다가 키를 넘기는 왼발 칩샷으로 득점을 하는 이 과정의 마무리가 엄청난 찬사를 영국 현지에서 받고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대해서 애슐리 윌리엄스는 really clever ball, 정말 영리한 패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 득점에 갖고 있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영리한 패스를 메디슨에게 연결해줬는데요. 그 패스는 메디슨의 영리했던 마무리만큼이나 영리한 패스였습니다. 이 패스가 득점 과정의 슈팅 결정과도 같은 동급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슈팅, 이 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매그니피스컨트 했는데 월드 클래스 축구를 보여준 겁니다. 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골이 되는 과정, 그 연결 과정의 플레이가 대단했다는 것. 즉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과정이 대단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이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말씀드린 대로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서 보여줬던 전방 압박에서의 강도와 또 용감함 뿐만이 아니라 로우 블록 상태,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2명의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데이비스는 사실 풀백을 겸하는 수비수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로서의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높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웨일스의 칸나바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키는 작아도 위치 선정, 투쟁심, 수비 지능, 태클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벤 데이비스다 보니까 높이와 힘이 있는 드라구신 또 영리하고 또 커버력이 좋은 데이비스의 조합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날도 이 2명의 센터백이 뒤에서 굉장히 잘 공을 차단하고 공격을 잘라내면서 그와 동시에 공격을 또 가져가는, 역습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빛났어요. 애슐리 윌리엄스도 드라고신이 이날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기대했던 그 피지컬 능력을 통해 활약을 했다. 힘으로써 공을 따내고 지금 보시면은 완력으로 부딪히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차단해냄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공을 받기 위해 내려왔던 솔랑키에게 공을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솔랑키가 힘을 통해서 엄청난 파워풀한 움직임으로 역습을 하게 되죠. 온더볼로 공을 운반해 올라갔을 때 왼쪽에 존슨, 오른쪽에 쿠루세스키가 딱 벌려갔어요. 이때 사실은 왼쪽에 존슨 쪽이 손이 딱 들고 있었고 3번 표기가 돼 있잖아요. 공을 줬다라면 더 존슨이 많은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기 더 좋은 위치였을 거예요. 더 좋은 각도였죠. 하지만 오른쪽에 클루세스키를 선택을 했고 클루세스키는 공을 몰고 들어갔을 때 오른발보다는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발로 접고 슈팅을 하는 과정 속에 조금 슈팅 타이밍이 늦어졌어요. 물론 그럼에도 그 슈팅이 좋았고 에데르송이 멋진 선방으로 막아야 했을 정도로 이 장면도 좋은 키패스가 되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장면도 드라고신의 좋은 수비와 동시에 연결했던 패스의 효과였고 벤 데이비스 역시 이 장면을 보시면 맨시티의 공격이 배후로 치고 들어왔을 때 침투 패스와 침투 움직임이 왔을 때 벤 데이비스가 발을 쭉 뻗어서 잘라냈잖아요. 그냥 잘라내기만 한 게 아니라 잘라냄과 동시에 전진 패스가 클루세스키에게 이어졌고 오른쪽에 있던 클루세스키가 가운데로 와서 또 공을 받아줍니다. 마치 솔랑키가 앞선 장면에서 위에 있다 내려와서 받아줘서 운반한 것처럼 이번에는 클루세스키가 공을 받아서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때 클루세스키가 맨시티의 선수들이 다 공격적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수비수들, 미드필더들이 올라와 있을 때 쿠루세스키를 압박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애슐리 윌리엄스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쿠루세스키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힘과 기술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쿠루세스키잖아요. 공을 쥐고 플레이하기를 즐기는 쿠루세스키인데 서너 명의 맨시티 선수들을 개인 능력으로 막 돌파해내면서 넌매그, 가랑이 사이, 알까기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게 맨시티 선수를 통과해내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 맨시티의 수비가 계속 오니까 결국 끊길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와주냐? 왼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와주면서 공을 받아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쿠루세스키가 공을 패스하는데
그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맨시티 선수들이 다 몰려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주고받고 들어가는 쿠루세스키에게 논스톱으로 2대1 패스를 시도하는데 이때도 상대가 발을 뻗으면서 들어오잖아요. 아칸지가 뻗으면서 들어오는데 그 발을 넘기는 패스. 앞서 메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것처럼 태클 들어오고 압박 들어오고 커버 들어올 때 그걸 넘기는 툭 차서 로빙 패스를 연결해 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축구 지능이거든요. 그 패스를 받은 쿠루세스키가 몰고 올라가고 솔랑키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고 그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죠. 그러자 맨시티 선수들은 손흥민 막아, 뭐 솔랑키도 막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비가 벌어져요. 이때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 쪽으로는 이미 3-4명의 맨시티 선수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특히 본인의 앞쪽 쿠루세스키 앞쪽을 커버하기 위해 움직였던 아케를 무용지물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공간 솔랑키에게 패스하는 것이 좋다. 맨시티의 많은 수비 커버 인원을 다 무력화시키는 패스였다. 그래서 솔랑키가 이 패스를 받아서 강하게 우측 바이라인으로 치고 들어갔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포로의 움직임, 포로가 3자의 움직임으로 달려들어오면서 완전한 프리 상태였고 하이라이트를 포로가 장식하죠. 솔랑키가 뒤로 내준 공을 포로가 가볍게 강하게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서 골을 넣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완전한 퍼포먼스였다. 완벽함이랑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컴플리트 퍼포먼스였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어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모범적인 무결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완벽이랑은 다릅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한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완벽은 정말 기술 수준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라면 완전한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들을 충실히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 충실함이 개인적인 면과 팀적인 면 모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게 이거잖아요. 토트넘이 속공, 역습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 이번 토트넘의 맨시티전 원정 승리 과정에는 한 경기에만 6번의 역습 공격, 속공 공격, 패스트 브레이크가 나온 한 경기 최다 속공이 남았는데 맨유 원정 3-0으로 크게 이길 때는 5번으로 종전 최고 기록을 또 토트넘이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 5번의 속공을 만든 것은 팰리스전 첼시라든지 에스턴빌라전 리버풀, 웨스트햄전 에스턴빌라, 브라이튼전 아스널 등도 있었지만 이번 맨시티전에는 토트넘이 최고 기록을 또 만들었고 애슐리 윌리엄스는 이런 기록이 토트넘이 역습 공격을 올 시즌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 특히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뒤에 내려가서 역할을 잘해주니까 이런 속공 효과가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앨런 시어러는 이 경기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로드리의 이탈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를 설명하게 되는데 로드리가 공을 잘 뿌려주는 정말 조율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드리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히는 이유는 수비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힘, 높이, 그리고 대인 수비, 위치 선정 이런 커버 태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로드리가 없으니까 그 공격 전개력은 뭐 코바치치라든지 귄도안, 베실바, 더브라이너 이런 선수들도 대체할 수 있지만 수비력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위아래로 중앙 미드필드에서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일 때 귄도안의 자리에 평소라면 로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귄도안이 메디슨을 조금 따라다니고 근거리에 포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친 것도 사실이다. 로드리가 없었던 맨시티가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그런 맨시티를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토트넘이 실제로 공을 가질 때의 컨트롤 능력, 경기 운영 능력, 통제력이 좋았다고 했어요. 특히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장거리 패스도 잘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 장면 귄도안이 메디슨을 계속 압박하니까 토트넘은 그러면 굳이 미드필드 거쳐가지 말자. 뒤로 빼서 벤 데이비스가 드라고신에게 주고 드라고신이 롱볼을 오른쪽 뒷공간으로 때려 넣죠. 이때 뒷공간 때려 넣었을 때 포로에게 근거리에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으로 인해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쿠루세스키가 어떻게 보면은 포로의 존재로 인해 다른 맨시티 미드필더들이 쿠루세스키 쪽으로 집중하지 않고 포로 쪽으로 또 가게 만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귄도안이 메디슨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걸 끝까지 막아줬어야 되는데 쿠루세스키가 접고 들어오고 포로가 뒤로 들어갈 때 쿠루세스키 쪽에 있던 수비수들이 포로 쪽으로 쏠려 들어갔고 그때 메디슨이 3자의 움직임으로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 사이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누가 메디슨을 막아야 되느냐? 센터백들은 솔랑키를 막고 있고 워커는 손흥민 선수를 막고 있으니까 귄도안이 메디슨에게 끝까지 안 붙어줬기 때문에 쿠루세스키의 크로스를 메디슨이 마무리할 때 메디슨이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코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미드필드로 뛴 리코 루이스가 전방으로 이제 압박하러 올라갔을 때 그 뒤를 커버해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리코 루이스가 비운 뒷공간에서 솔랑키가 공을 잡았거든요. 근데 안 따라 내려와요. 압박 이후에 커버가 없었다. 솔랑키가 심지어 이 공을 잡고 다시 컨트롤할 때 미끄러졌는데도 빨리 압박하면 공을 뺏어내고 맨시티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안 따라가줬죠. 그리고 나서 왼쪽 사이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고 오른쪽에서는 쿠루세스키가 침투를 하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솔랑키가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쿠루세스키가 솔랑키가 비운 전방 공간으로 수비수 바깥에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싹 들어옵니다. 아칸지와 스톤스의 사이로 싹 들어와요. 침투 좋았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도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크로스와 침투가 어긋나면서 골이 안 됐어요. 앨런 시어러는 이 장면에서 크로스가 연결됐다면 득점이 될 수 있었다. 이거 역시 맨시티 수비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키패스를 만들었던 장면인데요. 왼쪽 사이드에서 데이비스가 사이드로 벌려있던 메디슨에게 전진 패스를 주고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운데로 이동하는 위치를 보고 패스를 주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중앙으로 몰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데이비스의 패스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달라붙을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었던 아주 어려운 공격은 아니었는데 이걸 그냥 맨시티가 쉽게 빠뜨리면서 센터백 3명이 그냥 토트넘 선수를 마주하게 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포로도 있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솔랑키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공간이 있는 포로가 아니라 역이용한 상대의 생각을 역발상으로 솔랑키 쪽으로 꺾어서 패스하거든요. 이 패스를 받은 솔랑키의 슈팅이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었다라면서 앨런 시어러는 역시 맨시티의 압박과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커버가 아쉬웠다. 솔랑키의 슈팅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이 장면도 득점이 될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이제 베르너와 존슨이 들어왔을 때 만든 그 득점 장면에서도 처음에 이제 맨시티의 패스 미스가 나오잖아요. 아칸지에게 패스를 한 것 같았는데 아칸지가 중앙에서 넋을 잃고 있다가 이 공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 빠뜨린 공을 베르너가 잡고 토트넘의 역습이 이어지는데 이 상황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시어러가 얘기해요. 워커가 있었으니까. 워커가 베르너를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워커의 존재로 인해서 베르너가 확실한 슈팅이나 크로스를 하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그런데 베르너가 치고 들어가서 결국 크로스 패스를 올렸을 때 존슨이 바깥쪽에서 뛰어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케와 귄도안이 따라 내려오는데 특히 귄도안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존슨을 제대로 막아주고 그 앞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아케가 이 공을 처리할 수 없는 궤적으로 크로스가 왔을 때 귄도안이 늦게 내려오니까 존슨이 슈팅을 하고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드리였다면 더 빠르게 강하게 달라붙으면서 존슨 앞에서 공을 잘라냈을 거라는 것이죠. 로드리가 없는 상태에서 맨시티의 큰 문제는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 상대의 역습 공격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한 비율이 경기당 1.2회로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은 0.5회에 불과했고 가장 많았던 2022-2023 시즌도 0.7회에 불과했는데 올 시즌 맨시티는 너무 쉽게 역습을 내주고 역습 상황에서 슈팅까지 허용하고 있다. 로드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맨시티는 너무나 상대하기 쉬운 팀이다. 앨런 시어러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타격을 올 시즌 결과에 미칠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 가운데 현재 선두인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8점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 리버풀과의 맞대결 경기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맨시티에게는 위기감이 큰데요. 맨시티의 다음 경기 주목할 경기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5시 황인범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페예노르트와 경기인데 황인범 선수가 츠르베나 츠베지다 소속으로 뛰었던 챔스 경기에서도 이미 맨시티를 상대로 골맛도 보고 맹활약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황인범 선수가 위기의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주목이 되고 12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에는 말씀드린 리버풀과 맨시티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토트넘은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로마와 경기하는데요.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에 일찍 교체돼서 체력을 안배한 만큼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국 유럽파들의 유럽 대항전 활약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의 실시간 입중계와 현지 분석, 현지의 레전드들의 방송 해설 내용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